그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번 주에 휴가를 가 있는데 물론 휴가 아닌 휴가를 가 있죠. 왜냐면은 그거 아닌 것 지금 같아요. 한미 정상회담이 곧 있으면 열리기 때문에 지금 시기를 언론들이 관측하는 것들을 보니까 일단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취임식에 준하는 국민 주권식이 있기 때문에 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 을지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가는 게 약간 좀 어려울 것 같다는 평가가 많아가지고 그렇다면 아마도 8월의 마지막 주에 미국으로 가서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계속 이제 전해지는 그 외신 등을 통해 전해진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양안 관계, 그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뭔가 우리 정부의 선택을 요구하는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이정주 기자. 그렇죠. 이게 상호관세 이후에 사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 문제를 떠나서 국방비를 지금 전격적으로 다 그 높이라고 상향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식의 예전에 팍스아메리카는 끝난 거예요. 미국은 야, 네 나라는 네가 지켜 이건데 제가 이제 외교 쪽에 물어보니까 냉정하게 이런 얘기도 나와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자국민을 자국민이 투자해서 시킨 게 맞죠. 맞는데 그러면 왜 주한미군은 여기 와서 치위법권에서 누립니까? 논리가 똑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를 들면 주한미군의 해구산 아래서 군사동맹을 해주려면 반도체나 우리가 조선업이나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산업을 키울 수 있게 이게 서로 파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군사를 갖고 오면 경제를 키울 수 있게 해주는 거. 근데 지금 다 뚜드패잖아요. 관세 내라, 소고기 개방해라, 뭐 내라. 근데 군사 비용도 더 내라. 그렇죠. 네. 모든 게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트럼프도 아는데 지금 이게 트럼프 뭐 앱스타인 문제나 내부의 지금 미국 내부의 정치가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려고 지금 바깥으로 이제 쏟는다는 외신은 그렇게 다 분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마 양안 관계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대선 토론 때 나왔잖아요. 맞아, 나왔죠. 예. 네. 이준석 후보인가 물어봤잖아요. 물어봤어요. 예. 예. 전쟁 나면 갈 거냐 말 거냐. 누구 편을 들 거냐. 예. 예.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멍청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걸 가정하고 대답하면 한 나라를 어떤 나라든 간에 한 나라를 적대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콜비라는 미 국방부 정책 차관이 실제로 외신에 어떤 보도 나왔냐 호주하고 일본을 방문해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물어봤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나 근데 미국 비자 받아야 돼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간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일단은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한테 저 순방 취재 하실 분 신청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임박했다. 예, 한미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라는 그 시그널로 이해할 수 있을 것 출입기자니까 같고요.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와 별개로 지금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를 바라보는 게 트럼프 1기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2기 때도 마찬가지고 한국이 그 안보와 관련해서는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네. 돈을 더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방비가 우리가 GDP의 2.3%를 지출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유럽처럼 니네도 똑같이 5%로 올려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5%로 올리면 무슨 얘기냐면 미국산 무기를 더 사. 이런 거예요. 우리 돈 더 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통상과 관련해서 3,500억 불을 냈지만 그와 별건으로 안보와 관련해서도 돈 더 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SMA라고 주한미군 주둔 특별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매년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미 측과 우리 측이 함께 만나서 그렇죠. 협의를 해요. 네. 그래서 작년에 이미 올리기로 했어요. 9.8%를. 9.8배죠. 올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1조 7천억인가를 더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100억 불을 더 내. 10억 불인데 100억 불을 더 내.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10배를 내라고 하면 우리가 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국익의 관점에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나쁜 말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트럼프가 이렇게 막무가내식 요구를 하면 네. 이거를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콜비나 그리고 누구죠? 그 대변인이 하는 얘기도 이 사람들이 좀 정상의 범주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세계 각국에 하는 걸 보면 진짜 합리적이고
그동안 어떤 그 박스 아메리카나의 어떤 입장에서 세계 평화를 주도하는 그런 큰 제국의 맞는가? 입장에서 맞는 건가라는 것은 좀 우리가 그렇지 않다. 트럼프 시대에 전혀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 머리가 터지겠죠. 이거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되느냐.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이고 관세 협상은 그런 대로 잘 풀었어요. 그리고 남은 과제는 사실은 안보입니다. 안보에서 어느 정도나 내주고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나 걷어올 것인지가 중요한 건데 그 지렛대를 뭘로 삼을 거냐. 저는 돌파구는 역시 남북 관계에 있다라고 남북 생각을 관계에 있다. 하고 하노이 노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앱스타인 스캔들이나 국내 정치를 좀 누르려면 북미 협상을 통해서 뭔가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북한이 지금 남한이나 미국하고 뭘 할 생각이 1도 없어요. 러시아에 뭐 군사도 파병하고 그리고 또 러시아 이외의 다른 국가들을 통해서 일정 정도 경제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굳이 막 손 벌려서 막 애걸복걸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이미 작년에 그 김정은이 얘기한 대로 한국하고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이미 천명한 바 있고 아시는 것처럼 계속 장벽을 쌓고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가 대북 확성기 철거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9.19 군사합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평화 체제를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 다시 한번 평화를 복원시켜보자. 이렇게 이재명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충적이고 복합적인 그 외교 이 트랙 속에서 중요한 것은 다자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중국하고도 러시아하고도 미국하고도 일본하고도 다 사이좋게 이 나라의 그 평화 정착을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번에 트럼프하고 협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정도나 따낼 수 있을지는 지금으로서는 참 예단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마주했을 때 어떤 태도로 임하기를 바라는가 네. 이런 생각을 저도 좀 해보게 되는데 예전 역사에서 이제 전례를 찾는 건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랬다고 하더라고 얘기 들어봤더니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군사 정권 오랜 군사 독재를 끝내고 처음으로 문민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정통성도 있었고 본인 기질 자체가 굉장히 승부사적인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일화가 클린턴이 다리를 꽈더니 자기도 바로 꽈대. 그러면서 이제 워딩이 그때 남아있는 걸 찾아봤는데 클린턴하고 딱 마주 앉으니까 클린턴이 다리를 꼬대? 그래서 나도 꽈지. 이런 거라는 건데 과연 트럼프가 사실은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태도를 많이 보이는 사람이라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땐 국제 관례 어긋나게 약간 거칠게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때 어떤 태도로 응대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트럼프 근데 좀 전략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잘 다룬 사람 중에 한 명은 그러니까 마지막엔 틀어지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문재인이었다. 네, 정확히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외교 라인이 그래도 대응을 잘했었죠. 네, 나름. 근데 트럼프 자체가 그러니까 외교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원래 모든 협상은 바텀업인데 이 사람은 탑다운을 좋아하고 현장에서 지난번에 일본하고도 통상협상할 때 앉혀놓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또 상대는 이시바 총리다 이거 담당자예요 그냥 그 통상국장이야 그냥 내공무원 부리듯이. 네, 막 얘기해가지고 거기서 내가 1,000억 더 받아냈다 뭐 투자 이런 찍찍 긋고 막 숫자 바꾸잖아. 4로.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쇼로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내가 그만큼 이 사람이 이제 약간 국내용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협정 끝나는데 내가 마지막에 애누리 깎아서 1,000원 더 깎았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전하고 싶어하는 자기만의 이제 인정 욕구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쇼맨십이나 이거를 우리나라가 충분히 현 외교부가 분석을 좀 했을 거라고 아니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승만이나 박정희 대통령도 제가 이제 미국 방문했을 때 정상회담 했을 때 일화들을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매우 당당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은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때 이런 거예요. 왜냐면 우리 국력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보면 사대주의적인 측면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한일 국교 수립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시에 수립이 안 됐을 때니까. 그랬더니 그 이승만 대통령이 면전에다가 내가 살아있는 한 일본과는 상종 안 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열받아가지고 옆방 갔다는 거예요. 화내면서. 그런 일화가 하나가 있고 박정희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일본 문제입니다. 65년도에
존슨 대통령 초청으로 미국을 갔는데 거기서 뭐라고 존슨 대통령이 얘기했냐면 미국의 로비를 받은 거예요. 일본의 로비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독도를 한국과 일본이 공유해라. 공동으로 등대를 설치해라 그랬더니 거기다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라는 일화가 실제로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미국에 가서 너무 풀 죽어서 그쵸. 양안 관계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예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안 취해도 된다는 거고 우리가 국력이라는 것이 현저히 약할 때도 그런 태도를 전임 대통령들이 보여왔다는 데서 교훈을 좀 찾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 주신 대로 당당한 태도로 임할 것을 외교안보 원로들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죽지 마라. 물론 트럼프가 워낙 예측 불가의 행동을 하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많은 준비를 해서 가야 될 걸로 보이고 뭐 현장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끊임없이 아니라고 해도 트럼프가 이렇게 박혀 있는 인식 숫자만 하더라도 주한미군 숫자만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2만인데 트럼프는 4만인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있대요. 얘기를 의외로 끊임없이 부풀려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네. 때는 트럼프를 어떻게 했냐면 왔을 때 전 세계에서 제일 크고 제일 좋은 미군 기지가 어디냐 평택 기지다. 그래서 다 보여주고 실사로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전방 부대 가서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여튼 막 여러 가지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실사구시형으로 이 사람은 어떤 막 돈에 되게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유럽하고는 뭐 얼마 했어, 일본하고는 얼마 했어, 한국하고도 얼마 했어. 그리고 그 중에 90%는 우리가 먹는 거야라고 국내 정치용으로 막 이게 프로파간다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뭐 그런 정도는 일정 정도 내준다 하더라도 실리에서 우리가 좀 챙겨야 될 것들을 그런 것들을 챙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우리는 어쨌든 한반도 평화 아니겠어요? 그렇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장 가져갈 중요합니다. 거냐. 예.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관련해서 이제 그 주한미군 문제나 그다음에 이제 전시작전권 문제를 이제는 우리가 가져오겠다. 좋다. 돈 많이 드니까 우리가 한국은 우리가 지키겠다. 그러니까 미국 없는 한반도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대신에 주한미군 주둔 숫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비용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방식으로 과감하게 협상하는 것도 네. 하나의 중요한 협상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방향으로 가면 소위 얘기하는 동맹의 현대화. 이제 동맹의 현대화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인지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는데 결국 이게 돈 문제 아니겠냐라는 얘기를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아예 틀을 바꿔서 이참에 한미연합사도 해체하자. 한미연합사도 해체하고 옛날처럼 우리가 풍전등화의 약소국이 아니다. 그러하므로 우리는 우리가 지키겠다. 세계 국방력 5인가 6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정도니까 우리가 하고 대신에 우리가 전략적 자율성을 좀 갖고 대신에 해구산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미국 거 좀 빌리자. 보장 그럼 우리가 받는. 좀 돈을 낼게. 뭐 네. 이런 방식으로 협상을 좀 하면 그러면 조금 실리적인 협상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참에 전자권 환수도 하고 주한미군 숫자 그렇게 그렇죠. 줄이기를 원하면 줄여주고 네. 그리고 뭐 그 대만에 우리가 출동하는 문제는 그건 우리가 담당할 역할이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예.